의사가 내 등 뒤로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진료실 바닥 전체가 나를 쓰러뜨리려는 듯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3개월입니다. 김은주 여사님. 그는 내 눈조차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3개월, 90일이죠. 그 말은 내 운명 위에 붉은 펜으로 쓰인 판결문 같았다. 토론도, 항소도, 희망도 허용되지 않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나는 숨조차 쉬지 않았던 것 같다. 3개월.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북처럼 울렸다. 하지만 더 아팠던 것은 소식 그 자체가 아니었다. 약 설명서를 읽는 사람처럼, 비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말을 내뱉는 그의 냉정함이었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내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어야만 했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불빛은 더 강렬했으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내 몸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대기실까지 걸어갔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모든 것을 쏟아냈다. 지갑, 손수건, 약, 돋보기. 그것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의자 옆에 있는 그 뚜껑 없는 금속 휴지통 안에 아무렇게나 접힌 종이 조각이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을 먹게 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 위에 쓰인 글씨였다. 김은주라는 내 이름과 그 바로 아래 노란색 형광펜으로 2번 그어진 밑줄.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된다. 한순간 병원 전체가 사라졌다. 오직 나와 그 종이 그리고 등골을 꿰뚫는 날카로운 한기만이 존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초조해 보이려 애쓰며 종이를 펼쳤지만 내 손가락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거의 알아볼 수 없게 휘갈겨 쓴 다른 문장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나를 무너뜨렸다. 다음 단계 전에 상속인과 이야기할 것. 속이 뒤집혔다. 내 아들, 그 애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종이를 재빨리 접어 돋보기와 함께 가방 안에 숨겼다. 나는 그곳을 벗어나야 했다. 숨을 쉬어야 했다. 이해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걸음을 내딛기 전에,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고 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화재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섰다. 거리의 바람이 차갑고 날카롭게 내 얼굴을 때렸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구급차 근처 벤치까지 몇 미터 걸어갔다. 나는 곧 터질 폭탄처럼 종이를 쥐고 앉았다.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된다. 무엇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혹은 아프지만 더 끔찍한 무언가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바람이 내 흰 앞머리를 옆으로 넘겼고 차가운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거의 보이지 않게 쓰여 있었다. 경로는 정해졌다. 그녀는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 무엇을? 죽음을? 치료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선택한 운명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 밖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쓰며 깊은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민석에게 전화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죽을 거래. 근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혹은 내 얘기랑 유산에 관한 메모를 발견했어. 아들은 내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종이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서 하나의 확신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진단 뒤에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심각한 것,
계획된 것, 그리고 나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죽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의 안식처였던 아파트는 이제 불안한 장소처럼 보였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소파에 앉았다. 여전히 휴지통에서 나온 더러운 종이를 쥐고 있었지만 그 종이는 의사의 화려한 연설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나는 진료 예약을 변경하고 싶다는 핑계로 병원에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시험해보고 싶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울리고 또 울렸다. 마침내 한 목소리가 받았다. 명성종합병원 강태환 원장실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네, 김은주라고 합니다. 방금 거기에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진료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침묵,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더 긴장되었다. 여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는 신규 재진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가 아닌데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진단을 받았고요. 하지만 침묵. 너무 긴 침묵이었다. 여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희미한 소리들, 속삭임들, 누군가 그 여자야? 라고 말하는 소리. 네, 그 메모 속. 끊어. 그리고 또 그들은 내 얼굴에 대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망치질하고 있었다. 방금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아무도 그렇게 전화를 끊지 않는다. 그 환자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한 나는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재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둘러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증명서, 계약서, 2년 전 남편이 죽은 후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던 남편의 서류들. 그때 낡은 서류철 사이에서 남편의 편지를 발견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편지, 그의 필체였다. 날짜는 그가 죽기 3일 전이었다. 내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으로 봉투를 열었다.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내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렸. 은주,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뜻이고 당신은 도망쳐야 해. 내 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남편은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의심스러운 서류에 내 이름이 오르고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나 또한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내 끝을 정했고 게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죽을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남편의 편지를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양 한참 동안 들고 있었다. 떨리면서도 단호한 그의 필체는 시간을 거슬러 내게 소리치는 것 같았다. 도망쳐, 은주. 하지만 어디로? 누구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계속 읽어내려갔다. 그들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강태환 원장 병원에 누구도 믿지 마. 쉬운 제안이나 치료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 그리고 제발 민석이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가슴이 조여왔다. 민석이 내 유일한 아들, 내가 모든 것을 바쳤고 아버지가 죽은 후 혼자서 부양했던 아들. 그가 그렇게 더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 메모를 떠올렸다. 다음 단계 전에 상속인과 이야기할 것. 단계? 무슨 단계? 내 거짓 진단, 계획, 사기? 온몸이 떨렸다. 나는 편지를 마치 내 가슴에 한 조각을 보관하듯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가장 깊은 서랍에 넣었다. 나는 답이 필요했고 죽기를 기다리거나 죽는 척하면서 그것을 얻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외투를 입고 흰머리를 서둘러 묶고 집을 나섰다. 바람은 차갑고 거의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내 몸은 너무 뜨거웠다. 긴급함으로 인해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찰하기 위해 왔다. 듣고 보기 위해 그들이 이전에 내게 보여주려 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하얗고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저 길 잃은 노부인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매일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접수처에 다가갔다. 이전과 같은 젊은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긴장하고 작은 손에 담기에는 너무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도와드릴까요, 여사님?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냥 강태원 원장님을 다시 뵙고 싶어서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공황이었다. 죄송하지만 외출하셨습니다. 김은주 여사님, 다음 주에나 돌아오세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여기 있었는데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급한 약속이 생기셨어요. 만약 그녀가 다른 말을 했다면 점심, 수술, 방문, 회의, 인간적인 어떤 것이라도 말했다면 나는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급한 약속.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반복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다. 접수처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아주 작은 구석에 파일 이름이 있었다. 엠버 계획, 지침 1204. 내 몸이 얼어붙었다. 진료실에서 발견한 종이와 같은 이름. 엠버 계획. 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척하며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접수대에 슬쩍 가까이 댔다. 여자가 깜짝 놀랐다. 여사님,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면을 제때 닫지 못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파일 제목 옆에 환자 목록이 있는 탭이 열려 있었고 내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상태 2단계 심리적 준비. 속이 뒤집혔다.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가방 안에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1단계, 2단계. 아프지도 않은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데 몇 단계가 필요한 걸까? 여자는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필사적으로 탭을 재빨리 닫았다. 김은주 여사님, 잠시 저기 앉아 계세요. 나는 침착한 척 돌아섰지만 내 몸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관찰하고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들었다. 2명의 직원이 연문으로 들어오며 속삭였다. 그 메모 속 여자 다시 왔어요? 네, 원장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나는 나머지를 들으려고 기다리지 않았다. 반대편 복도로 향했다. 내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놀라서 돌아섰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수염, 깊고 피곤한 눈. 김은주 여사님 맞으십니까?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초조하게 물었다. 누구신데요?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대답했다. 친구입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내 남편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병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당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심장이 잠시 멈췄다. 그들? 누구?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엠버 계획 사람들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떨며 물었다.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 나타날 것 같았다. 여기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해요. 카메라, 직원들, 표적이 된 환자들. 표적? 네. 그가 내게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당신이 다음입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복도는 좁아졌고 불빛은 더 강렬해 보였다.
엠버 계획에 대해 뭘 아시죠?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그는 위험한 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의료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엠버 계획은 치료가 아니에요. 그가 계속했다.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특정 협상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나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당신 남편이 방해했죠. 심장이 멎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복도, 병원, 사람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나와 그 문장만이 남았다.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가 내 팔을 단단히 잡았다. 그들은 다른 것들로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겁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약하게 만들 겁니다. 누가 배후에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의사, 이사진,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요. 내 몸이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군요. 그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엠버 계획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수익 명세서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그는 절박해요. 김은주 여사님. 빚, 망한 사업, 배우의 위험한 사람들.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남자가 내 어깨를 잡았다. 당분간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이 너무 많이 알아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죠?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서두르는 발소리. 누군가 말했다. 찾았다. 남자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지금이에요, 은주 씨. 뛰어요.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뛰었다. 우리는 목적지 없는 두 명의 도망자처럼 복도를 달렸다. 그리고 나는 방금 받은 거짓 진단을 마주할 힘조차 거의 없던 63세의 여자는 이제 훨씬 더 끔찍한 것을 마주해야 했다. 나를 사냥하고 있다는 발견. 내 몸은 걸음마다 저항했다. 왼쪽 무릎이 타는 듯 했고 숨이 찼고 심장은 곧 터질 폭탄 같았다.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내 남편의 친구라고 말한 남자는 내 손을 잡아 끌고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옆문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비어있고 조용했지만 우리 뒤에 발소리 메아리는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커져갔다. 은주 씨,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거의 비틀거리며 사계층을 내려갔다. 계단 하나하나가 내 가슴과 함께 떨리는 것 같았다. 계단의 공기는 덥고 숨막혔고 한순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한 층만 더요, 여사님. 한 층만 더.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직원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들어와 내 정신을 조금 깨웠다. 빨리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세 걸음도 떼기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소음 속에 묻혀 있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엄마, 나는 즉시 멈췄다. 내 아들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너무나 연기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나는 거의 설득당할 뻔했다. 거의. 민서가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는 그 연민 어린 눈빛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예전에는 나를 위로했을 그 눈빛. 하지만 지금은 나를 두렵게 했다. 엄마, 제발요.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발작을 일으켜서 진료실에서 도망쳤다고요. 제가 모시러 왔어요. 나는 내 옆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미묘하게 고개를 저었다. 은주 씨, 믿지 마세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석이가 계속 말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집에 가요. 가서 얘기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가 속삭였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당신이 의심하는 걸 알아요. 다음 단계로 당신을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위장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민석이는 두 걸음 더 다가왔다. 엄마, 지금 저랑 같이 가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그의 차시동이 걸려 있었고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며 조수석에는 한 남자가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고 앉아 있었다. 등골 전체에 오싹함이 흘렀다. 내 차에 있는 사람 누구니? 민서가? 나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옆에 남자가 다시 나를 끌어당겼다. 뛰어요. 그리고 우리는 뛰었다. 민석이가 소리쳤다. 엄마, 돌아와요. 엄마는 이해 못해요. 나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우리는 차들줄 뒤로 들어가 몸을 숙였다.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찾아봐,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심장은 핀이 뽑히지 않은 수류탄 같았다. 남자는 숨을 가쁘게 쉬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그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 남편은 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믿음? 그 순간 그 단어는 불가능해 보였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내 이름이 이 서류들에 있죠? 왜 내 아들 얘기를 하죠? 왜 나는 내 말은 사라졌다. 진우 씨가 내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은주 여사님,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왜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전율을 느꼈다. 당신 남편은 의사, 정치인, 기업가들이 연루된 거대한 보험 사기를 폭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죽으면 수억 원을 버는 사람들이죠. 온몸이 얼어붙었다. 당신의 진단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가 말을 마쳤다. 당신은 자신이 아프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켜야 했고 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서류에 서명했을 때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했다. 내가 죽으면 돈은 누군가에게 갈 것이다. 명단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아들.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진우 씨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이용당했고 협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아들을 껴안고 싶었고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고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다. 진우 씨가 틀렸다고 믿고 싶었지만 주차장에서의 민석이의 표정은 걱정하는 아들의 표정이 아니었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의 표정이었다. 갑자기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이쪽이야. 그 노파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노파. 그들은 마치 내가 버려도 되는 물건인 것처럼 말했다. 진우 씨가 나를 다른 차 뒤로 끌어당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나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숨을 참았다.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다. 너무 가까이 왔어요. 진우 씨가 속삭였다. 길을 건너 행정동 건물로 들어가야 해요. 거기에는 카메라가 있고 그들은 공식적인 녹화 앞에서 행동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보이면요? 내가 물었다. 만약 우리가 보이면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우리는 전에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던 것처럼 뛸 겁니다. 발소리가 잠시 멈췄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 차가 저기 있어. 그녀는 근처에 있을 거야. 심장이 철렁했다.
민석이는 여전히 나를 찾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찾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진우 씨가 신호를 보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고 우리는 몸을 숙인 채 차들 사이로 그림자 사이로 달려 주차장과 외부 보도를 가르는 옆쪽 울타리에 도달했다. 진우 씨가 먼저 뛰어넘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거리는 비어 있었다. 우리는 병원 행정동 건물까지 달려갔고 진우 씨가 옆문을 세게 두드렸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죠? 질문하지 마세요. 진우 씨가 말했다. 그냥 문을 닫아요. 경비원은 놀라서 복종했다. 우리는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종이와 식은 커피 냄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진우 씨가 나를 벽에 기대게 하고 어깨를 잡았다. 은주 씨, 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이제부터가 더 최악입니다. 최악이요? 나는 거의 소리 없이 물었다. 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진단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다음 신호는 뭐죠? 내가 물었다. 진우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대답했다. 다음 신호는 그들이 시스템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운다고요? 네, 그가 눈을 떴다. 그들은 당신을 진단도, 치료도, 흔적도 없이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나를 죽이고 있는 거군요. 나는 겁에 질려 속삭였다. 네, 그가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이 끝나면 현실 세계에서 일을 마무리하러 올 겁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경비원의 무전기가 울렸다. 63세 여성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행정동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응답했다. 진우 씨가 나를 마주 보았다. 두 번째 신호를 찾았어요, 은주 씨. 뭔데요? 그들은 이미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도망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일 겁니다. 경비원의 무전기는 계속해서 윙윙거렸다. 63세의 노부인, 흰 머리, 어두운 외투를 입고 있다는 묘사가 마치 내가 포획되어야 할 야생동물인 것처럼 들렸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진우 씨는 내 팔을 단단히 잡아 끌고 행정동의 좁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 그의 발소리는 너무 크게 들렸고 내 발소리는 마치 내 다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힘없이 들렸다. 진우 씨, 내가 중얼거렸. 그들은 누구죠? 누가 나를 쫓고 있는 거죠? 그가 걸음을 재촉했다. 은주 씨, 제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말하면 당신은 기절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알고 기절하는 게 나아요. 나는 중간에 목이 메어 대답했다.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내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진실했다. 피곤하고 상처받았지만 진실했다. 그들은 당신 남편이 죽기 전에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상철 씨가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엠버 계획이 사기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적 제거였습니다. 무릎이 거의 꺾일 뻔했다. 제거? 무슨 뜻이죠? 고액보험에 가입했고 가까운 가족이 없거나 절박한 상속인이 있는 사람들, 조종하기 쉽고 제거하기 쉽고 통계로 만들기 쉬운 사람들이죠.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나는요? 당신은 남편의 오래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이해가 갔다. 끔찍하고 잔인하고 계획되지 않았다면 너무나 완벽한 의미로 민석, 돈, 보험, 절망, 속이 메스꺼웠다. 당신은 내 아들이 나를 죽이길 원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나는 낮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 씨는 망설였다.
나는 그가 당신의 죽음에 베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났다. 진우 씨, 나는 그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죠. 밤을 새웠고, 2배로 일했고, 대학 등록금을 내주려고 내 보석을 팔았어요. 눈물이 소리 없이 타는 듯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우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그에게 느끼는 사랑이 그가 한 일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 문장이 칼처럼 내게 밝혔다. 믿고 싶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린 그의 차, 안에 있던 남자, 잠기지 않은 뒷문, 그 이미지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진우 씨가 계속 가자고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행정서류보관에 사용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문을 열쇠로 잠갔다. 은주 씨, 몇 분 동안은 여기서 안전합니다.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손의 떨림을 억제하려 애썼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엠버 계획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희생자를 선택하죠. 왜 나죠? 당신 남편이 그들을 가리키는 너무 많은 서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액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 증권에 대해 기억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희생자를 선택한 후 진우 씨가 계속했다. 거짓 진단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 진단이나가 아니죠.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진단입니다. 3개월의 삶. 내가 씁쓸하게 반복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가 읽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재산을 팔고 대리인을 지정하게 만드는 종류의 진단입니다. 그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혹은 상속인에게 넘기게 만들죠. 가슴이 아팠다. 민석. 그는 나쁜 사람들과 엮여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돈을 제안했을 때 당신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저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우 씨가 말했다. 제가 보여줄 서류들을 믿으세요. 그는 배낭을 열고 검은 펜으로 P, S, C 라고 표시된 갈색 서류철을 꺼냈다. 이것은 모두 당신 남편의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위조된 계약서, 남편의 것이 아닌 의료 기록, 비밀 회의 사진,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드라이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철 씨는 그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우 씨가 계속했다. 그리고 그가 고발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그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어요. 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상철 씨는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타는 듯했다. 심장이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다리 사이에 끼워야 했다. 내가 봤어야 했는데 나는 부서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은주 씨. 그들은 전문가예요. 진우 씨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계획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민석이만 남을 때까지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갑작스러운 악화, 갑작스러운 발작, 부검없는 신속한 처리, 등골을 타고 오싹함이 올라왔다. 하지만 왜 내 이름을 시스템에서 지우는 거죠? 내가 물었다. 이해 제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 기록이 사라지고 진단서가 사라지고 그들의 버전이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라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나는 시스템에서, 삶에서, 기억에서 유령이 될 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진우 씨가 책상에 손을 얹었다. 은주 씨,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살려둘 수 없어요.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완벽한 희생자인 이유입니다. 밖에서 경비원의 무전기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행정동에 있다. 출구를 막아라. 젠장, 진우 씨가 중얼거렸다. 예상보다 빨리 우리를 찾았군. 그가 방에 불을 껐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였고 그는 경계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많은 발소리, 목소리들. 나는 즉시 하나를 알아차렸다. 모든 문을 열어라. 민석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나를 넘기러 왔어. 내가 속삭였다. 진우 씨가 내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침묵을 요구했다. 문들이 격렬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우리 문은 네 번째였다. 진우 씨가 나를 금속 캐비닛 뒤로 끌어당겼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문이 열렸고 그때 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엔 없어. 문이 닫혔다. 진우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은주 씨, 누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네, 내가 속삭였다. 의사만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 사진만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전에 이미 이런 짓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누구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소리 없이 나왔다. 진우 씨가 내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절할 것 같았다. 그리고 누가 그랬는데요? 진우 씨? 그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당신 아들이요. 진우 씨의 말은 느린 독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조금씩 내 안으로 스며들어 속을 태웠다. 당신 아들이요. 처음 몇 초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마치 바닥이 내 발밑에서 사라진 것처럼. 진우 씨,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는 물러서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저 연민과 고통,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길 바라지만 사실임을 아는 사람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은주 씨, 제가 서류를 봤어요. 송금 내역도 문자도 봤습니다. 문자요?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의자 등받이를 잡으며 물었다. 네, 민석이가 엠버 계획 책임자에게 보낸 문자요. 그는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단을 앞당겨 달라고 했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고 이 진실을 내 앞에서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내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삼키기 직전에 조용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공기가 아팠지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 진우 씨, 왜요? 나는 겨우 말했다. 왜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는 눈을 감았다. 빚 때문입니다. 은주 씨. 큰 빚, 그리고 그를 쫓는 위험한 사람들.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엮였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를 죽여서요? 내가 속삭였다.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진우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민석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싶었다. 다른 부분은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리고 더 깊은 또 다른 부분은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버티고 서 있었다. 거의 진우 씨가 다가왔다. 은주 씨, 아픈 거 알아요. 하지만 강해져야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요. 나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나는 엄마예요. 내 목소리가 극히듯 나왔다. 나는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진우 씨는
알아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나는 거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부서졌지만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해야 할 말을 떠올렸다. 계속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어땠는지, 그리고 당신이라면 그들 대신 무엇을 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을 나가지 마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당신을 소름 돋게 할 테니까요.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제 민석이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모든 방을 찾아봐. 그가 소리쳤다.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갔을 리가 없어. 내 아들의 목소리가 나를 향해 사용되는 것을 듣는 고통은 가슴에 담을 수 없었다. 진우 씨가 내 팔을 잡고 방이 더 어두운 구석으로 나를 끌었다. 우리를 찾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죠? 뒷창문으로 나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빨라야 해요. 나는 창문을 보았다. 작고, 높고, 약하고, 녹슨 창살. 병원의 안뜰로 이어져 있었다. 저기로는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내가 중얼거렸다. 할 수 있어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른 출구는 없으니까요.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다. 그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진우 씨는 책상에서 드라이버를 집어 창살 사이에 끼우고 힘을 주었다. 금속이 신음하며 휘었고 틈이 벌어졌다. 가요, 은주 씨.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다. 차가운 창살을 잡고 벽에 기대어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려 했다. 몸이 저항했고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고 고통이 엉덩이로 올라왔다.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거의 울면서 속삭였다. 할 수 있어요. 진우 씨가 우겼다. 제발요, 은주 씨.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예요. 올라가요. 복도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 방의 문틈으로 민석이가 보였다. 그는 가까웠다. 아주 가까웠다. 머리를 2cm만 더 돌렸다면 나를 봤을 텐데 내 몸이 얼어붙었다. 내 안의 엄마는 내 아들이라고 외쳤다. 내 안의 생존자는 도망쳐 라고 외쳤다. 마지막 힘을 다해 진우 씨가 나를 들어 올려 내 몸의 절반을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나는 억지로 나머지를 통과했다. 팔이 시멘트에 긁혔고 외투가 찢어졌지만 나는 통과했다. 비명 없이 마른 소리를 내며 안뜰 바닥에 떨어졌다. 진우 씨는 방 안에 남아 다음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창문에 닿기 전에 누군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여기다. 한 목소리가 외쳤다. 여기 안에 사람이 있어. 나는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 진우 씨, 내가 속삭였다. 빨리 와요. 그는 나를 보았고 그 눈빛에는 서두름과 함께 체념이 담겨 있었다. 은주 씨, 가세요. 안 돼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하지만 두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싸웠지만 소용없었다. 민석이가 바로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어디 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진우 씨는 나를 보았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을 알면서도 내 은신처를 넘기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석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바닥을 응시했다. 남자들이 그를 벽으로 밀쳤고 민석이가 소리쳤다. 창문과 뒤쪽을 찾아봐. 그녀가 나갔을 리 없어. 나는 숨을 크게 쉬려고 했으며 벽에서 멀리 기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내 눈물을 말렸다. 가슴이 타는 듯했다. 진우 씨가 나를 구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돌아가서 그를 그 방에서 꺼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돌아가면 그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될 터였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떨며 겨우 일어서서 안뜰을 가로질러 달렸다. 주차된 차들 뒤에 수머거리로 나가는 연문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에 밝히는 비수 같았고 숨 쉴 때마다 구조 요청 같았으며
심장이 뛸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내 아들이 나를 쫓고 있었고, 나를 구하려던 남자는 이제 나 때문에 갇혔다. 안뜰을 나와 거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켜진 불빛, 비명, 혼란, 그리고 내 속을 찢는 생각. 그들이 진우 씨를 잡았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할 거야. 내가 싸우기 시작하지 않는 한 그 순간부터 나는 희생자가 아닌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병원에서 탈출했을 때 거리의 차가운 바람이 따귀처럼 나를 때렸다.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언제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내 안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것, 분노. 민석이는 나를 쫓고 있었다. 진우 씨는 나를 구하려다 잡혔고, 나는 또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보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 텅 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차가운 금속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땀에 젖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외투는 찢어졌으며 영혼은 산산조각 났지만 살아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민석이가 보낸 문자를 열었다.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평범했다. 일요일에 같이 점심 먹고 싶으냐고, 비타민은 잘 챙겨 먹고 있느냐고, 장 보는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모두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모두 준비의 일부였을까?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답장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생각할 장소가 필요했다. 카메라와 매수된 의사들, 보이지 않는 적들로 가득하지 않은 곳. 그래서 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문을 잠그고 몇 초간 문에 기댔다. 집의 정적은 병원의 소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구석구석이 내가 한 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의 방으로 갔다. 침대는 그가 죽은 날 내가 둔 그대로였다.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에는 아직 그의 향수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가등은 비뚤어져 있었고 항상 뻑뻑하던 서랍도 그대로였다. 나는 멈춰있는 그 공기를 마시며 마치 과거를 밟는 것처럼 천천히 들어갔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상철 씨, 내가 중얼거렸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 일에 혼자 두었나요? 눈물이 예고 없이 흘러나왔다. 뜨겁고 씁쓸하고 조용하게. 나는 얼굴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옷장을 열었다. 그가 좋아하던 가죽 재킷, 와이셔츠, 장례식 때 내가 맸던 파란색 넥타이가 있었다. 그리고 저 위 판지 상자 안에 내가 전에 본 기억이 없는 것이 있었다. 검은 상자. 라벨도 먼지도 다른 흔적도 없었다. 마치 최근에 놓인 것처럼 나는 상자를 집어 침대 위에 놓았다. 뚜껑을 들어 올릴 때 내 손가락은 차가웠다. 안에는 파란색 고무줄이 달린 서류철, 극힌 자국이 있는 오래된 USB 드라이브, 작은 하드커버 노트, 그리고 내 이름이 손으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숨이 멎었다. 편지. 그의 또 다른 편지. 나는 조심스럽게 집어 열었다. 필체는 전에 발견한 편지와 같았다. 단호하고 떨리고 불안한. 은주, 만약 당신이 이 상자를 찾았다면 그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아갔다는 뜻이야.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계속 읽었다. 당신을 이 일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노력했어. 맹세해.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 누가 매수되었는지, 누가 협박당했는지, 누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한 강력한 집단이 거짓 진단을 이용해 사람들을 제거하고 보험증권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의사, 이사, 보험사 대표,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지. 속이 뒤집혔다. 그들이 환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나를 다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내가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자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어.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거나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미 내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 부분에서 그의 필체는 더 떨리는 것 같았다. 은주, 내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손이 떨렸다. 나는 항상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다. 계속했다. 최악은 은주 가까운 누군가가 일을 쉽게 만들도록 도왔다는 거야. 내 일과에 접근할 수 있고 내 시간표를 알고 그들이 조종한 누군가가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거기에 있었다. 민석, 바닥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읽었다. 그를 완전히 비난하지는 마. 그들은 그의 빚을 이용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했고 그의 절망을 무기로 만들었어.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는 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은주, 그는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야. 나는 소리치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계속했다. 중요한 이름들이 연루되어 있어. 이 상자에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 녹음도 있고 데이터도 있어. 내가 전에 모을 수 있었던 모든 것. 문장은 잉크가 번져 끝나 있었다. 마치 그가 방해를 받았거나 울었던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뽑혀 으깨진 뒤 가슴에 다시 던져진 것 같았다. 하드커버 노트를 열었다. 회의 녹취록, 회계보고서, 이름, 날짜, 시간, 은행 송금 내역. 모든 것이 자신의 목숨이 각 글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정확성으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USB 드라이브를 집어들었다. 손으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목이 메었다. 나는 남편이 너무 많이 알아서 죽었다는 증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재빨리 상자를 닫았다. 딸깍 발소리, 낮고 남자답고 초조한 목소리. 엄마, 심장이 멎었다. 민석이가 나를 쫓아왔고 내 집 안에 있었다. 조용하고 계산적이고 포식자 같은 발걸음으로. 나는 필사적으로 상자를 숨길 곳을 찾았다. 매트리스 밑에 넣었다. 그 위에 외투를 던졌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침실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고 문틈으로 민석이가 나타났다. 창백하고 땀에 젖고 충혈된 눈으로. 엄마,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그 대화가 사랑이나 걱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통제에 대한 것이었고 어쩌면 죽음에 대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석이는 천천히 들어왔다. 너무나 천천히,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을 재는 것 같았다.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도 나를 놀라게 하거나 창문으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듯이 나는 그를 잘 알았다. 그의 모든 눈빛, 모든 버릇, 어릴 때부터 숨기려 했던 모든 초조함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부서지고 궁지에 몰리고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라진 남자. 엄마,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반복했다. 왜 그렇게 병원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 그 단어가 칼처럼 나를 꿰뚫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나는 목소리의 떨림을 억제하며 대답했다. 나는 나를 보호한 거야. 그의 눈빛이 한순간 변했다. 가면의 균열, 순수한 두려움. 뭐로부터요? 엄마? 누구로부터요? 그가 한 걸음 더 방 안으로 들어오며 우겼다.
병원은 단지 엄마를 돌보고 싶어 할 뿐이에요. 나는 웃고 싶었다. 절망에 차서 웃고 싶었고, 아이러니함에 웃고 싶었고, 그가 아직도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웃고 싶었. 민서가, 나는 천천히 말했다. 거짓말 그만해야 해. 그는 얼어붙었다. 우리 사이에 거대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는 절대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해요. 했지. 첫 순간부터 거짓말했고, 내 양심을 덜어주거나 내 생존을 보장한다면 더 거짓말할 테지.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넌 나를 찾으러 병원에 왔지. 나는 계속했다. 시동 걸린 차에 조수석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지. 그는 떨었다.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걱정돼서 그랬어요. 도움을 불렀어요. 도움? 그 단어가 독처럼 내 마음속에서 울렸다. 민서가 차에 있던 그 남자는 누구였니? 그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그의 그 몸짓, 그 초조함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엄마. 그뿐이에요. 무엇을 도와주는데? 내가 물었다. 내 빚을? 그는 하얗게 질렸다. 마치 내가 숟가락으로 그의 피를 뽑아낸 것처럼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긴장하며 물었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민석이는 초조하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너무 빠르게 숨을 쉬었다. 엄마,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알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연기하고 있지 않았고 통제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내 안의 한 부분, 엄마는 그를 껴안고 싶었지만 쫓기는 여자는 그럴 수 없었다. 민서가 내가 속삭였다.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거. 사실이니?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답했다. 눈이 따가웠다. 네가 그들이 나에게 거짓 진단을 내리게 놔뒀어? 민석이가 눈을 감았다. 마치 진실이 주먹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어요. 나는 손을 들었다. 민서가 내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나왔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용기를 내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나에게 돈을 제안했어요. 엄마, 아주 많은 돈을. 내 빚을 갚기에 충분한 돈을. 나는 절박했어요.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그게 내 건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데? 그는 떨었다. 그들은 단지 엄마가 치료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천천히 진행될 거고, 아프지 않을 거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요. 내가 문제인 것처럼 해결된다고. 민서가 내가 중얼거렸다. 네가 나 대신 서류에 서명했어?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충분한 대답이었다. 속이 뒤집혔다. 네가 내 목숨을 범죄자들 손에 넘겼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가 폭발했다. 마침내 진정한 얼굴을 드러냈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그래서 네가 나 대신 내가 죽는 걸 선호했어?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맹세해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 그들이 너무 나아갔다는 걸 봤을 때, 나는 막으려고 했어요. 나는 엄마를 쫓아갔어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네가 나를 잡으려고 했잖아. 아니에요. 그의 눈물이 마침내 흘렀다. 그들이 먼저 당신을 잡기 전에 내가 당신을 거기서 빼내려고 했어요.
나는 어지러웠다. 그들은 누구니? 민서가? 그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침내 말했다. 병원 이사진, 보험사, 강태환 원장. 그리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인 한 명, 안창호 의원. 피가 얼어붙었다. 안창호. 나는 전에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진우 씨가 언급했었다. 남편이 언급했었다. 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민석이가 계속했다. 그들은 내가 협조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엄마도 무사할 거라고 했어요. 빨리 끝날 거고 아무도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손은 차가웠고 다리는 떨렸다. 나는 거기서 나가야 했다. 엄마, 민석이가 다가오려고 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다시 손을 들었다. 가까이 오지 마. 그는 얼어붙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작게 들린 적이 없었. 내가 팔에 안고 키웠던 바로 그 아이. 이제는 내 사형 선고에 서명한 남자였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민서가. 나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지금은 안 돼. 어쩌면 영원히. 그는 더 심하게 울었다. 제발요. 나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는?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누가 있는데, 민서가? 그는 완전히 무너진 채 나를 보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울었다. 이제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결이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고 이 짓을 한 자들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들 모두를. 민석이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들이 엄마를 죽일 거예요. 오늘 밤에 시도할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 당신을 살려둘 수 없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시도하겠지. 나는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리고 실패할 거야.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왜냐하면 이제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내가 싸울 거니까.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렸다. 발소리가 들어왔다. 여러 개, 무겁고 빠른,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집안 구석구석 찾아봐. 그녀가 다시 도망치게 할 순 없어. 민석이가 아니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 의사, 강태환 원장. 그는 내 집 안에 있었고 진실의 대가는 곧 치러질 참이었다. 강태환 원장의 목소리는 마치 선고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집안 구석구석 찾아봐. 피가 얼어붙었다. 민석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헐떡하며 벌떡 일어섰다. 엄마, 그들이 정말 왔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다. 죄책감이나 눈물,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었다. 살아남아야 할 때였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날 아침 병원에 들어섰던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발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무겁고 단호하게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복도에 있을지도 몰라.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다 뒤져. 강태환 원장이 명령했다. 그리고 최진우를 찾으면 그놈도 끝장내. 가슴이 조여왔다. 진우 씨,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었다. 이미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손의 떨림을 억제하려 애쓰며 옷장 옆면을 꽉 잡았다. 민서가, 내가 속삭였다. 내 뒤에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엄마를 지켜야 했어요. 나는 손가락을 들었다. 나를 돕고 싶으면 조용히 해. 그는 순종했다. 적어도 지금은.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 다리는 떨렸지만 내 정신은 그렇지 않았다. 계획이 필요했다. 빨리 행동해야 했다. 침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틈새로 거실을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둘, 셋, 네 명. 색이 어려웠다. 내 집, 내 유일한 안식처는 이제 적의 미로가 되었다. 한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매트리스, 은신처, 상자, 증거. 그들이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됐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가능한 한 깊숙이 거의 벽에 닿을 때까지 밀어넣었다. 흘러내리는 시트로 덮었다. 민석이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았다. 그게 뭐예요? 그가 속삭였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 이유야. 내가 대답했다. 문손잡이가 삐걱거렸다. 누군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돌아서서 민석이를 옷장 뒤 구석으로 끌었다. 조용히 해. 내가 중얼거렸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부하 중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허리에는 총을 차고 들어왔다.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잔인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방 안을 빛으로 훑었다. 빛이 내 얼굴 근처를 지나갔다. 나는 아이처럼 몸을 움츠리며 옷장에 몸을 밀착했다. 여기엔 없어. 남자가 말했다. 더 잘 찾아봐. 강 원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 노파는 교활하고 너무 많이 알아. 나는 전에 욕으로 교활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들렸다. 민석이가 무심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거의 뿌리칠 뻔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가슴이 부서졌더라도 내 아들의 손은 여전히 내가 키운 아이의 손이었다. 남자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다가 멈췄다. 심장이 터질 뻔했다. 그가 손을 뻗었다. 한순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만 꺼내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나갔다. 민석이가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들이 집 전체를 뒤질 거예요. 알아. 우리는 도망쳐야 해요. 아니,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보았다. 아니, 우리는 이겨야 해. 민석이가 마른 침을 삼켰다. 엄마, 그들은 많아요. 무기도 가지고 있고 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진실이 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를 그런 자리에 두지 마세요, 엄마. 이미 그 자리에 있어, 민석아. 네가 나를 도와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들과 함께 죽거나. 민석이는 절망적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나를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엄마 집에 무기를 들고 와 있잖아. 내가 반박했다. 그게 보호처럼 보여? 그는 침묵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화장대로 가서 서랍에 숨겨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추적도, 인터넷도 되지 않았다. 완벽했다. 엄마, 그걸로 뭐 하시게요? 민석이가 물었다. 녹음할 거야.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위험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위험해.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왔어. 이제 세상이 그들을 보게 하고 싶어. 나는 문에 다가가 외투 자락에 숨긴 채 휴대폰을 켰다. 틈새에 멈춰서 강태환 원장이 거실에서 내 서랍을 뒤지고 문을 열고 사진을 분석하고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이 버려도 되는 것인 양. 민석이가 내게 와서 속삭였다. 그들이 엄마를 잡으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차피 끝이야. 나는 부엌 창문을 가리켰다. 마당으로 나가는 창문이었다. 저기로 나갈 거야. 민석이는 망설였다. 엄마, 저는 못해요. 할 수 있어. 나는 그를 단호하게 쳐다보았다. 내가 너를 용서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리고 여기 있으면 그들은 너를 다시 이용할 거고, 어쩌면 이번에는 너를 죽일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알아. 내가 대답했다. 이제 가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내 선택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쪽 복도를 지나갔다. 하지만 부엌 근처에 다다랐을 때 문이 열리고 강태환 원장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보았다. 민석이가 얼어붙었다. 나도 얼어붙었다. 집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의사는 미소 지었다. 가늘고 계산적이며 잔인한 미소. 자, 여기 있군. 그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니와 아들, 배신자와 골칫거리. 민석이가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 원장이 웃었다. 아, 민석 씨. 당신은 항상 그렇게 예측 가능했지. 정말로 이걸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민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당신들이 엄마를 죽일 줄은 몰랐어요. 강 원장이 말을 이었다. 물론 일어날 일이었지. 당신이 그냥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냉정함, 평온함, 경멸. 의사로 위장한 악마였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왜 나를 선택했죠? 강 원장은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분석하듯 나를 분석했다. 당신 남편이 너무 많이 알아냈기 때문이지. 당신이 상속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상속받았고, 그리고 당신 아들은 글쎄 약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했지. 민석이는 파괴된 채 시선을 피했다. 강 원장이 계속했다. 하지만 잡담은 그만하지. 마지막 단계가 이미 늦었으니까. 그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나는 깨달았다. 그의 뒤 거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내가 강 원장을 유인하고 달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길 필요가 없었다. 단지 몇 분 더 살아남기만 하면 됐다. 민서가 내가 속삭였다. 내가 뛰면 너도 뛰어.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보았다. 엄마? 그리고 강 원장이 걸음을 마치기 전에 나는 조리대의 금속 쟁반을 잡아 그를 향해 던졌다. 물체가 공중을 날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피했고 그단 한순간에 나는 뛰었다. 평생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는 것처럼 뛰었다. 복도를 지나 거실을 지나 잠기지 않은 문으로 내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그 여자 잡아.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마지막 함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문이 내 뒤에서 격렬하게 닫혔다. 한밤중에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내 얼굴을 베었고 조용한 거리는 마치 내게 뛰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너무 늦기 전에 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내 가슴 속에서 울부짖는 본능에 복종했다. 내 뒤에서 혼돈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다. 도망친다. 대문으로 가. 저 높아 잡아. 높아. 그들은 독없이는 그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어두운 보도를 따라 맨발로 달렸다. 뜰에서 슬리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찢어진 외투를 입고 심장은 내 안에서 나를 부술 듯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내 길의 일부를 비췄지만 거리 대부분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뾰족한 돌멩이, 다리로 올라오는 고통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살아야 했다. 그 남자들을 파괴해야 했다. 상철 씨의 명예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아들을 구해야 했다. 그가 그럴 자격이 없더라도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여러 개의 발소리, 그들은 가까웠다. 나는 모퉁이를 돌아버려진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달렸다. 그곳은 밤에는 항상 나를 오싹하게 했지만 지금은 바로 내가 필요한 곳이었다. 이웃도 카메라도 시선도 없는 곳. 오직 어둠, 오직 나의 기회. 나는 숨을 헐떡이며 녹슨 대문으로 들어갔다. 대문은 내 존재를 고발하는 것처럼 삐걱거렸다. 공원으로 들어갔어. 누군가 소리쳤다. 젠장. 나는 마른 나무들 사이를 달리며 나뭇가지가 팔에 긁히는 것을 느꼈다. 젖은 흙, 오래된 잎사귀, 썩은 나무 냄새가 강하고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 걸음마다 내 몸은 휴식을 원했지만 내 의지는 더 크게 외쳤다. 조금만 더, 은주. 한 걸음만 더, 1초만 더. 갑자기 내 외투를 잡는 손길을 느꼈다. 잡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고 천이 찢어졌다.
무릎을 꿇고 넘어지며 피부가 긁혔지만 그가 다시 나를 잡기 전에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부서진 놀이기구 뒤로 달려가 어둠 속에 숨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갔지? 그 높아 빨라. 흩어져. 다시 놓치면 안 돼. 나는 숨을 참았다.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두려움은 이제 이상하고 맹렬한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죽지 않을 것이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범죄 계획의 통계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싸울 것이었다. 나는 그림자 사이를 기어가며 목소리들로부터 멀어졌다. 하지만 그때 낮고 절망적이고 익숙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석. 그는 나를 쫓아왔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한순간 내 영혼이 반으로 갈라졌다. 내 안의 엄마는 대답하고 싶었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는 여자는 알고 있었다. 내가 대답하면 나는 죽는다. 그도 죽는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민석이는 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빠르게 걷고 있었다. 부엌에서 가져온 것이 틀림없는 작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엄마, 제발 나타나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협하는 남자들의 보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완전한 침묵. 갑자기 남자 중 한 명이 그의 옆에 나타났다. 너는 왜 소리 지르는 거야? 저는 그냥 엄마를 찾고 싶어서요. 민석이가 떨며 대답했다. 그 노파를 찾고 싶은 거야? 아니면 경고하고 싶은 거야?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민석이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요,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두고 보지. 남자가 민석이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다. 심장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제 그도 위험에 처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다. 진정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강태환 원장이었. 나는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많고 빠르고 단호한 발소리. 나는 거기서 나가야 했다. 증거를 안전하게 가져가야 했다.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무들 사이를 움직여 철조망이 느슨한 옆쪽 울타리에 도착했다. 몸을 숙이고 억지로 통과했다. 외투가 찢어지고 팔이 긁혔지만 통과할 수 있었다. 이제 공원 밖에 좁고 조용한 거리에 있었다. 내 뒤에서는 사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나는 한 걸음 앞서 있었다. 적어도 지금은 나는 거리 끝까지 달려가 공터에 다다랐다. 그곳 그림자 사이에 숨어 깊은 숨을 내쉬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추적할 수 없는 그 휴대폰. 나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지역경찰에게 전화할 수는 없었다. 많은 이들이 안창호 의원과 가까웠다. 이웃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다.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친척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때 무언가가 떠올랐다. USB 드라이브. 남편의 증거들. 그것을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들 모두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리고 남편이 항상 믿으라고 말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이선영. 노동조합 시절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똑똑하고 의심 많고 은퇴한 탐사보도 기자이자 권력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나는 휴대폰 주소록에서 그녀의 옛 번호를 찾았다. 거기에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뚜, 뚜, 뚜.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결에 놀라 깬 듯 거칠게 들려왔다. 선영 씨, 나야, 은주. 은주 씨? 무슨 일 있어요? 내 목소리는 부서진 속삭임처럼 나왔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침묵. 그리고 나서 어디 있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도로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지나갔어. 그 노파 근처에 있어. 선영 씨가 들었다. 은주 씨, 숨어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선영 씨,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살아남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단 2분 후 옆길에서 멀리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를 보았다. 낡았지만 튼튼한 차, 선영 씨였. 나는 차로 달려갔다. 그녀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타요. 나는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다. 그녀는 가속했다. 뒤슈리로 내다봤을 때 세 남자가 거리로 나와 우리 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강태환 원장. 그 차가운 미소는 마치 이렇게 약속하는 것 같았다. 다음번에는 도망치지 못할 거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아주 틀렸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동맹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지옥이 끝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죽일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선영 씨는 마치 타이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운전했다. 어두운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굳은 표정으로. 마침내 그녀가 일하던 옛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깊은 숨을 내쉬고 나를 돌아보았다. 은주 씨,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나는 유일한 노란 전등 불빛 아래 있는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이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파일, 스프레드시트, 서명, 민석이 이름으로 된 입금 내역, 보험사로부터의 송금 내역, 강태환 원장과의 대화 녹음, 살인이라는 우아한 이름의 종결 지침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들. 선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맙소사, 이건 세상 절반을 범죄자로 만들고도 남아. 그리고 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설명해주지. 나는 목이 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주 씨, 정의를 원해요. 아니면 복수를 원해요? 나는 USB 드라이브와 증거들, 파괴된 삶들, 그들이 내게 거의 저지를 뻔했던 짓들을 보았다. 둘 다 원해요. 선영 씨가 옆으로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 독립기관, 심지어 그녀에게 빚이 있는 연방 판사에게도 보냈다. 클릭 한 번 한 번이 그 남자들의 관에 밝히는 못이었다. 하지만 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조각. 민석. 그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선택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나는 발신자 표시 제한번호로 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석아. 내가 중얼거렸다. 한세기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들이 미쳤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석아. 내가 말을 끊었다. 더 이상 그들은 없을 거야.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파일, 모든 증거, 모든 것이 전송됐어. 연방경찰이 병원으로 가고 있어. 엠버 계획은 오늘로 끝났어. 또 다른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른 종류의 울음.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닌 안도감과 끝의 울음이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용서는 간청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민서가, 너는 자수해야 해. 다른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 결정하기 전에 내 버전을 들어야 해. 갈게요. 그냥 저를 버리지 마세요. 엄마. 제발요.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 각자 자신의 짐을 져야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선영 씨가 운전대에 손을 얹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주차장 틈새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는 새벽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소원 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뭔데요? 나는 앞을 보았다. 그들이 나에게서 훔쳐간 것을 살고 싶어요. 모든 것을 살고 싶어요. 선영 씨.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내 과거, 내 두려움,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모든 이들을 뒤로하고 떠났을 때 나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자유. 오늘 내가 잠에서 깨어 깊은 숨을 내쉴 때 나는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느낀다. 평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살아남는 것은 가장 위대한 복수다.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는 나의 것이다.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고 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래에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알려주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